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스타검사, 국민검사 이런 표현을 듣다가 한순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구수를 거쳐서 검사가 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유명해진 검사입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다시 좀 재기에 성공을 했었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틀어지게 된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사람은 사례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부태타로 잡지 않는 이상 뭐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다가 그리고 본인이 총장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진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례적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검사만 했어요. 그렇죠. 평생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 국제 운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구수에서 검사가 된 것도 사실은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문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실 서울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될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속였다고 그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은 엄청 배신감 느끼는군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인의 그 정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만들려고 했고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저는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속고 국민의힘도 속고 다 속았어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양측의 주요 인사들을 속이면서 본인의 욕심을 채웠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왜냐? 정치적 경험이 없어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든 아니면 정치든 정무적 판단이든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검사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자기가 지시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해서 공천에도 개입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안 좋은 예를 들면 녹취록이라든지 녹음 내용이 다 나와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본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예. 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런 분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 결국 견디다 못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뤄진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어떤 타이틀이 많았는데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근데 기대를 좀 저버린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된 그 당시의 모습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과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정말 좀 나쁜 뜻에서 정무 감각이 있고 어떤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면 차라리 수사를 안 하고 이게 오히려 미련한 짓이지. 차라리 이걸 안 하거나 이렇게 좀 놔뒀다가 조용히 본인도 검찰에 대해서 좀 잘해주려고 하고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렇게 각을 세우다가 야권의 대선 주자로 입문을 하게 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 때는 정말 그냥 단골 검사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봤었는데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정무 감각이 조금 없는 스타일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예요. 왜냐하면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대학을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가 시작됐을 때에는 그냥 그저 그런 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중간에 나와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검찰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검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검 중수과장 같은 핵심적인 요직에 있다가 예. 그렇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번 이렇게 좌천을 갖다 당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더니 곧장 총장까지. 그 검찰총장까지 갔다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식물총장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왔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식물총장 했을 때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가지고 대권 후보로 갔다가 대통령 됐다가 이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라고 한 것을 너무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니까 정치 별거 아니네. 내가 정치 천재인가? 이런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테 기대했던 건 딱 예.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러한 상식과 정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정의 회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윤 대통령이 그것만 해달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계엄 이전부터도 사실 상식이나 정의에 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와 같은 몰상식과 비정의의 극치가 비상계엄이 아니었는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물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윤 전 대통령 측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구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판단한 근거,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형량도 형량이지만 법리적으로 몇 가지 따져볼 게 있었던 것이 예. 첫 번째로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런 의문을 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결론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그런 의문에 일정 정도 그 뭐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서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한 것들이 다 위법 수사라서 그 부분의 증거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내란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국헌문란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형법에 국헌문란에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 판례가 국헌문란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시간적 상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의
그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고 여러 가지 장량 감경할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유죄의 무기징역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건데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이 실제로 선고가 됐었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구형량은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이제 국가 위기를 계속 초래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했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서 다 깨진 걸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실시간으로 속보가 타전될 때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그 글귀였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누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어떤 경종을 울리는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도 국회에서 번번이 이 야당이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에 저해가 됐다라는 문제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재판부도 그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토로하기도 하고 김용현 전 장관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에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주장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폭력성을 수반한 이 수단을 가져오면서 국가를 상당히 어지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용서를 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써서 또 상당히 또 화제가 그 주목도를 끌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 변호인들을 향해서 좀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의미의 웃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동안 법정에서 보여줬던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태도를 그냥 반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몽령이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고 또 총 한 방 쏘지 않는 내란이 어딨냐, 이런 입장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반성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국민들이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그동안 444일 동안 정말 대한민국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말의 어떤 반성과 좀 어떤 이 감정을 가진다라면 저런 태도는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공무원들이 정말 탄압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오늘 저는 아마 주목되는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는 눈도 한번 안 마주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앞뒤로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보면 결국 집안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책임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군인들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고, 그러나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왜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느냐, 그리고 왜 이거를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리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폭동과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재판, 오늘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봐도 네. 여전히 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저희가 주요 쟁점 3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계엄은 내란인가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 또 헌법기관을 장악해서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이 3가지였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세 가지 모두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비슷한 재판 두 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진관 재판관과 그다음에 유경진 재판관이 그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내란이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란이란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명확하게 헌법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이 아닌데 선포했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이건 내란이다. 위로부터의 어떤 그 쿠데타,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성립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게 폭동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헬기로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고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육군본부에 있는 장성들을 또 그쪽으로 오라 하기도 하고 예. 이건 결국은 폭동이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충돌이 있고 뭐 큰 충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난번 이진관 재판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동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실탄은 물론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폭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원래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운영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증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들이 그리고 보좌진들이 국회 직원들이 그걸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지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정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세 가지 내란죄 성립, 폭동, 그다음에 국회 기능 저하, 헌법기관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란의 조건에 포함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최후 진술 때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규현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국회에 들어가면서 언제 철수할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 특히 이제 뭐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찰스왕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정혁지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도 지규현 재판부에서는 모두 그냥 기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요,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그게 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이나 계엄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이나 급변 사태가 있을 때에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아마 지규현 재판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2024년 12월에 그렇게 급변 사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한 이야기인 거고 그 남용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1심 재판부는 생각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갖다가 훔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네. 목적이 아무리 뭐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까지 무작정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규현 재판부가 그 거의 1년 가까이 1년 동안 이 재판을 했는데 굉장히 재판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형 사유로 언급이 됐던 뭐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반발을 하시는 상황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선고형은 이 유기징역형도 선고는 가능한다고 합니다만 법정형으로만 놓고 따져보면 가장 낮은 수의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
생각한다 이런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고령인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압도하는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의 어떤 무게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새긴 부분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이 종결이 된 점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피고인 윤석열의 어떤 양형 참작 사유로 참작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재판부에서는 비교적 치밀하지 않은 이 쿠데타였다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네. 치밀하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력과 또 어떤 능력의 부재인 것이지 일부러 양형에 참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유로 판단하기에는 이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항소 여부를 가르는 데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남은 재판들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오늘 함께 선고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환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노상원 수첩이 좀 조악하다는 이유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요.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은 징역 10년 등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입장을 낼지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는 저희 뉴스A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네. 따라서 또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전현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그동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 아닌가. 전환. 우리 국민의힘은 태도를 전환하고 이슈를 전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도연 대표님이 입장을 내시는 시기는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좀 더 미루고 내일 아침 일찍 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메시지가 토요일 내게 고려하여서 이제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쯤에 낼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에 만약에 입장이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냈는데요. 저륜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또 한 번 했고요. 저륜이 어떤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분열이 아닌 새살 돋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장도혁 대표가 절연보다는 전환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당내가 또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제까지 고민을 할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1야당의 지도자라면 이미 예상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지난해 1주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날은 오히려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날 송원석 원내대표만 입장을 밝혔었죠. 예. 그 뒤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과거라고만 퉁쳤죠. 네. 그리고 이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는 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이날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지난 연휴 동안 정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듭거듭 토론을 하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 결론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예. 근데 또 하루가 지나고 하겠다? 글쎄 하루가 지나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절연과 전환이라는 거는 절연을 해야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연과 전환은 동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절연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절연은 하지 않으면서 전환은 하겠다? 무슨 힘으로 하죠? 예. 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이 내란죄 관련된 판결을 보면서 다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다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왜 입장을 발표 못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제1야당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